저는 우리 이제 박영호 위원장님을 일컬어 타자에게 얘기할 때 네. 자유한국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네. 장관급이잖아요. 사실은 어떡하래. 뭐 저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명예스럽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 남한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회자를 해요. 어쨌간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정치에 대입하게 되는 동기가 청년위원장 그 맡으면서 연속 정상에 있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통령석 청년위원회 또 청년위원장을 이제 장관급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뭐 정부가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퇴임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경험이 저 개인의 것인가 아니면 이게 파주에서 저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주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파주의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밥을 빌어먹고 성장을 했는데 그랬을 때 저를 내치지 않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신 이 파주의 생태계, 그 파주의 그 정, 파주의 문화가 저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이런 많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파주의 것이고 파주에 돌려줘야 되겠다. 파주에 되돌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파주시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고향에서 오는 그런 정서적인 것이냐, 오히려 제가 이제 우리 박 위원장님 그 과거로 쭉 한번 축적을 해보면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슬픈 기억이 더 많았다. 근데 그런 데도 애착심이 갑니까? 남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은 좀 슬픈 과거로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 당시는 우리 어머님이 뭐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뭐 검정 고무신 그냥 겨울에도 그 꿈에 신고 손 다 부르트고 막 깎아머리로 다니고 미근 쓰레기차 지나가면 쫓아가서 막 그 잼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구나.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깍두기 같이 안 자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된 것도 그래도 저한테는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회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안 보셨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담고 가신 거죠? 네네, 지금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흑수저 출신인데. 무수죠. 그게. 무수죠. 네. 네,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쭉 이렇게 족적을 보면은. 네. 그래도 내 개인보다는. 네. 공익을 위한 수준에서 거의 행보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습니까? DNA입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그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분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출중해서 기업을 잘 만들어 가시고 어떤 분은 예술을 잘해서 예술 분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누구를 섬기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화 사람들마다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DNA 저한테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주 어떻습니까? 그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파주에서 이제 몸을 담고 계셨는데 뭐 줄 것도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또 학교 다니고 외부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파주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충만이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거기서 학교 다닐 때가 와서 이제 뭐 7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파주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다른 도시들도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파주를 바라보건대 제가 고향 파주를 생각해 보건대 좀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경험 또 해외 많은 수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해외도 많이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또 중앙부처에 또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도 해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주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같이 한번 그런 거를 실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파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먹거리 문화는 어느 정도 충만이 됐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살면서 향유해야 되는 문화적 가치들, 네. 사회적 환경 요건들 네. 이런 거는 딴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네.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많이 열악하죠. 파주가 농촌 도시였다가 그 운정교화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농 복합 도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 지는 뭐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막 입주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 예술 관련된 것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뭐 네. 예술의 시설도 없고 작가들도 많이 그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술의 뭐 소규모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예술가들도 이제 파주에 와서 뭐 해리마을 같은 데는 예술가들의 어떤 그 집단 공동체고 파주에 와서 많이들 활동하시면서 이제 파주 시민들도 조금씩 이제 그런 예술에 이제 좀 향유한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흡한 게 제가 파주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난개발이 돼 있어서 정말 머물고 싶은 파주, 살고 싶은 파주, 정말 깨끗한 파주 그러면서도 건강한 일자리가 많은 파주, 이렇게 정주 기능이 있는 그런 파주가 되면서 시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예술도 좀 즐기고 정신적인 이런 여유도 좀 누리고 뭐 글도 좀 쓰고 음악도 즐기고 그러면서 좀 정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아침, 또 저녁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 리더십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앙 정치에 대시를 하실 때 국가를 위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계셨겠지만은 네. 그 내용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주시의 그 국한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파주시의 현안 해결이 중앙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파주가 접경지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동안 군사 보호 시설로 해서 그 많은 개발들이 이제 억제돼 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도 본인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살으셨던 거죠. 국가 네. 안보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도 뭐 이렇게 좀 지원도 해줘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네, 되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주시 혼자만 가지고는 못 풀고요. 네. 중앙정부랑 같이 해서 접경지대로서 그동안 군사보호시설로 많이 묶였던 사유재산들에 대한 네. 보상이나 개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랑 같이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 거고 네. 또 파주가 신도시가 들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해 오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아직도 그 먼 서울까지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 굉장히 네, 네, 네.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파주에 그 각종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들을 좀 국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뭐 파주 센트럴밸리 같은 데는 예. 국가 지정 뭐 4차 산업 국가 산단이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국가 산단은 없거든요. 네. 그럼 마침 파주 센트럴밸리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뭐 개성이나 북한과의 교류에도 아주 굉장히 맞고 김포공항도 가깝고 네. 인천공항도 가깝고 또 임진강 따라서 한강을 거치면 네. 중국하고도 이 해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국가랑 같이 해야 되고 또 이번엔 GTX라는 노선들이 만들어질 네. 때도 이제 국가 예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주의 문제는 일부는 파주 혼자 풀 수 있고 일부는 또 이제 경기도나 네. 중앙부처랑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렇게 업무의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다 잡히기 때문에 막 해보고 싶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네. 삶은 참 유한한데 빨리 젊고 힘 있을 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그 중앙 정치인들의 구상이 당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예컨대 파주시장과의 호환 관계에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파주시장이 좀 그럴 만한 담을 만한 그 여력이 좀 있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겠지만. 그분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역에 또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또 민주당 분이 계셔서 예. 잘 협조해서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네. 국회의원 두 분이 마침 또 저한테는 뭐 잘아는 선배님들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드립니다. 네네. 이게 꼭 파주가 한국당이다 민주당이다 해서 이렇게 어떤 정파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파주는 그냥 파주당이다. 네네네. 파주는 하나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네네.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인적인 네트워크는 같이 좀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에 연결할 수 있을 때는 서로 연락을 해주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주가 하나인 측면에서 그 지금 현재 파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량 나름대로 발휘를 하고 네네. 부족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국당의 위원장들이 좀 도와줘서 정파를 떠난 파주 당에 의해서 발전하는 네네. 파주의 건강한 모습을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학을 했거나 네. 외교학을 했거나 행정학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공학도시잖아요. 네. 정치에 대세가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정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해요. 뭐 문과 쪽 분도 있어야 되고 이과 네, 쪽 네, 사람들도 네.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또 청년도 있어야 되고 여성도 있어야 되고 노동자 계층도 있어야 되고 서민층이나 장애인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또 의견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지금 그 WEF의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데 문과생들만 이루어진 국회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든다. 그럴 때 굉장히 편협적이고 어떤 좀 단방향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공대생들이 함께하면 4차 산업혁명 AI가 들어온다. 빅데이터나 로봇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입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네, 네, 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건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과생 저희 같은 공대생들에게 협업할 수 있는 네, 네. 굉장히 좋은 거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공대생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아쉽고 네. 또 공대 출신이 아닌 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무슨 포럼을 한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써준 정도로 네, 그냥 네, 네, 네. 립서비스 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DNA가 맞고 네. 코드가 맞고 네, 네. 케미가 맞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공대생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그 공학도로서의 전문성이 네. 파주 발전과 어떤 매개성을 좀 갖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방 도시들이 이 기업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네. 우리 선임 기자님 아시는 것처럼 울산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네. 현대, 오케이. 예. 수원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삼성, 네네네. 파주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LG. L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업과 이 도시가 지방 도시 특히 지자체가 함께 가느냐 그거는 정말 그 지역의 경제, 네.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LG가 파주에 들어오면서 LG에 관련된 몇 개 큰 LG 계열사들이 들어오고 네네네. 또 관련된 그 중소기업들이 한 2, 3천여 개 기업들이 들어오고 네네. 또 그들이 먹고 자기 위해서는 주거단지가 필요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통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번에 1월 달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CECO 네, 같은 네, 거 네, 네. 가서 이제 큰 꿈을 펼치게 하고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AI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네, 또 네.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문과 출신보다는 이과 출신인 저희들이 네. 대화가 되고 네. 시장을 보는 네, 네. 또 해외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적합한 마침 적합한 그런 전공을 가졌고
적합한 또 DNA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과, 우위, 문과, 폄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이과생들도 이 문과의 그 문사철 예. 그런 것을 굉장히 그 존경합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이 뭐 같이 이렇게 크로스될 때 창의가 일어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혁신,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폄하되는 거 없고 같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또 문과 출신들은 또 폄하 안 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문과 출신들 경영 이런 거 뭐 회계 뭐 굉장히 좋은 역할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그런 문과 성향의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같이 가야 정말 진정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그런 도시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업이 잘 돼서 세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더 많은 녹지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깨끗하게 만들고 더 깨끗한 도로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그 비대위가 구성한 조강 특위에서 인적 청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누군 학살, 난 뭐 이런 것까지 좀 그 과대 이제 회자를 시키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이 거기서 좀 비켜가서 살아생전했습니다. 뭐 노비였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오늘 날짜로 보면은 오늘이 뭐 한 1월 이제 중순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 쪽에 들어온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당협위원장 신청했을 때 제가 아마 한 8대1 정도로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때 당대표께서 그때 이렇게 바꾼 그 당협위원장들이 한 60여 군데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79군데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학살이다, 뭐 난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한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시대는 엄청나게 쓰나미같이 그냥 급변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이미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자 그들의 보이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근로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여성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과 여성 또 신진 세력들의 약진이 굉장히 그 좋은 조화를 이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앙에 뭐 로비한 건 아니고 당당하게 당무감사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리고 한국당에서 저를 사용하실 만하면 저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파주 지역과 한국당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고 박영원 의원은 아직도 덜 된 그릇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된 뒤에 온나 성숙된 뒤에 와라 그러면 저는 또 그것도 머슴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좋은 인재들이 이제 한국당에 모이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법부가 말이죠. 입법부가 대행정부에 대한 이제 감시 견제 측면을 갖고 가잖아요. 삼권 분립의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뭐 입법부 구성원이 정부 여당부 구성원 한편에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아무개도 문재인 시원 집행부를 옹호, 보호 하고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시 견제라는 그 비판, 견제 이런 창구는 제1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고용 참사, 경제 참사, 또 안보 위협, 외교 참사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큰 목소리로 견제를 해주고 잘못된 것을 좀 이렇게 고쳐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당내 사정에 의해서 좀 많이 못 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병진 비대위원장님 오시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 또 되시면서 물론 그 전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님 계실 때도 대여 투쟁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라보다는 대정부의 이제 보이스를 세게 내셨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님 되시면서부터도 그 보이스를 굉장히 그 세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기대는 지금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실정하는 것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좀 수정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수정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국민들께서 그래 야당으로서 한국당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보이스를 내도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아주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 참사 압니다. 네. 예, 경제 참사 압니다. 그런데도 정책 기조를 안 바꾸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당태종하고 그 위징이 대화를 나눈 그 정관정여에 나오는 그 당태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위징에게 어떤 임금이 어떤 군주가 명군이고 제대로 된 청명한 군주이고 어떤 군주가 어리석은 군주입니까? 위징이 대답을 합니다. 청명한 군주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 행동을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군주는 편협된 생각만 듣고 자기 고집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그런 어리석은 군주, 어리석은 리더십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나 아니면 어디 시민들에서 나오는 이런 아무리 작은 보이스라도 들을만 하고 정책에 반영할 만하다면 그건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념과 아집으로 분명히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리더십, 어리석은 정권이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 정권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웬만큼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좀 알아듣고 아 맞다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가 미흡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가지니까 결국에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지속 생존과 성장을 담보해야 될 우리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당에서는 더 큰 보이스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도 왜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해초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념과 아집을 버리고 좀 생각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5월 9일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참정권의 행사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펼쳐지는 일련의 대외교로 대표되는 대미정책, 네. 대중정책, 대일정책, 네. 또 한편에 있는 대북정책, 네.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이런 부분의 것들이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안적 요소로 갖고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하우트는 뭐냐? 뭐 이거는 지금 회자가 되지 않은 채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프레임이 갇혀오는 이런 세월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적 인식이 강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같은데. 아마 그 박근혜 프레임을 이런 탄핵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나 현 문재인 정권의 저는 생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이라든지 어떤 그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들도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한국당은 우리는 이미 그거로부터 탈피를 했다. 그래서 탄핵파, 비탄핵파도 이미 단합이 돼서 하나의 정당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자꾸 다른 데 생각 못하고 아직도 벌써 20개월이 넘도록 탄핵 프레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뭐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 예전에 그런 프레임을 계속 들커버 씌우고 본인들의 실정을 계속 이렇게 무마시키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우리 한국당이 말려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만 하더라도 매달 그 이렇게 신규로 증가하는 취업자 증가수가 매달 한 3, 40만 명씩 됐거든요. 3, 40만 명.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지난 7월 달, 8월 달에는 뭐 5천 명, 3천 명
그러니까 3, 40만 명이 5천 명, 3천 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지금 일자리 예산 쓴 게 54조 원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청이 내놓은 데이터예요. 네네네. 그리고 8월 달에 3천 명도 사실은 반올림해서 3천 명인가 실제는 2,500명인 거예요. 네네네. 2,500명을 반올림해서 뭐 100단위 높기 때문에 3천 명으로 올린 거라고요. 그만큼 이제 엉망이지. 지난 11월 달에 16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보면은 이제 아니 11월 달이면 겨울인데 왜 농업 관련된 농업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냐 말이에요. 그리고 60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일자리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서 2018년도에 1년 동안의 취업자 증가 수가 뭐 한 10만 명대 초반, 9만 5천 명인가 이렇습니다. 예년 몇 년간은 계속 3, 40만 명 유지하던 거, 2016년에는 50만 명을 유지하던 건데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구나. 최저임금 급하게 올린 거 문제 있구나.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급하게 올린 거 조정해라. 여기에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업종이라든지 지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52시간 적용하는 것들도 탄력 근로제 해서 지금 근로시간 52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즐거워하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네네네. 한국이 52시간만 일하면 그냥 다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일주일에 막 그냥 100시간씩 일하는데 우리는 52시간 일해서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죠. 그러니까 52시간 문제 있다. 저희가 이거 주장하는 거고. 법인세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네. 우리 25%. 다른 데는 저 핀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막 우리보다 이제 낮고, 그렇다면 우리도 법인세 내려서 리쇼링,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갔던 우리 기업들 네네. 돌아오게 해라.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도 저희는 제시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전혀 못 알아듣고 아직도 시장 자유경제가 아닌 이념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국가가 모든 걸 정해주면 이 우매한 국민들은 따라올 것이다라는 국민을 좀 폄하시키는, 국민의 능력을 폄하시키고 네네. 기업인의 능력을 폄하시키고 그들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이런 국가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1987년도 육공화국이 출범되잖아요. 대통령 단임제가 그때 이제 결정이 됐고.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조금 이 역사를 쭉 보면은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폐해론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발언되었듯이. 그렇다고 보면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부분의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3년 차를 진입해 가는데 지금쯤은 다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건 권력 구조에 관한 사항. 우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자유한국당 전체 얘기보다 먼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1인 대통령에 의한 혼자 이렇게 모든 정책을 다 유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참 권력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혼자 많은 걸 결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한 거는 아니거든요. 또 많은 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사람, 또 남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소통 능력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권한도 좀 분산이 되고 좀 국회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의원 내각제일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 집중되어 있는 저 권한을 좀 이렇게 의회하고도 좀 많이 나누거나 이랬으면 어떨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몇몇 부처 장관은 야당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당 당신네들이 추천해줘라.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도 많이 박수를 쳐줄 거고 야당에서도 국정에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갈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이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권한을, 그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조그만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야당에서도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좀 의견 듣고 그쪽에서도 인재를 갖다 쓸 수 있는 탕평책을 정말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뭐 50% 미만이면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쪽도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절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냔 말이죠. 우리 정부의 국민이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좀 변화돼 갔으면 좋겠고 생각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건 자유한국당의 몫이 아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유사항이었다. 이번 쭉 48년도 정부 수립해고 나온 연호에 딱 패러다임을 보면은. 근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화의 시도가 엿보인다. 현 정부한테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쭉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면 야 이렇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시즘의 정치가 좋다. 과거 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좋다. 이런 향수도 좀 불러일으키거든요. 왜 이런 요인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파시즘이나 지난번 뭐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뭐 그런 쪽에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저는 뭐 대학교에서 뭐 화염병 속에서 뭐 체류탄 속에서 그냥 돌팔매질하고 다녔을 청년의 그 격동의 청년기였으니까 지금은 대통령 혼자 똑똑하다, 국회의원 혼자 똑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시민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정말 전통시장 바닥에 앉아서 국밥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이 의식 수준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파시즘 뭐 이렇게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혹시는 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도 내려놓고 장관들이 좀 또는 청와대가 쓸데없는 건의의식을 좀 내려놓고 좀 낮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거기 뭐 그림에도 있는데 빅뱅 이거 그죠? 영국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 같으면 그냥 긴 의자에 명찰도 없이 그냥 그 상원 하원 의원들 그냥 뭐 하원은 녹색 의자 뭐 상원은 빨간색 의자에 쫙 앉아서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 가보면 뭐 자기 자리 명패 있고 뭐 그냥 무슨 어떤 기업의 회장님 의자처럼 앉아있고 그 각종 특권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뭐 그냥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봉도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좀 다 많이 내려놓고 정말 자전거 타고 출근해도 될 만큼 맨날 보좌관이 써주는 것만 갖고 하는 국회나 장관들 스피치가 아니고 뭐 5급 사무관들이 써주는 거 가지고 읽고 행동하는 뭐 장관들 저는 그거 정말 장관들이 자기 능력 발휘 못한다고 보고 국회의원들도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써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읽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공부하는 국회의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낮은 자세로 권위의식 없이 정말 서번트의 자세로 시민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전에 뭐 일부 파시즘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포용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병준이고 대표되는 비대위 이제 역할 끝났잖아요. 아직 2월 27일까지는 아니 그때까지 뭐 이제 천복적인 거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그 당협위원장 교체되고 친박의 핵심이라는 분들 뭐 탈당파의 핵심이라는 분들 이렇게 당협위원장에 배제되는 정책을 폈는데도 결과를 냈는데도 그렇게 혼란이나 어떤 반발이 없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정책적으로 결정 잘 하셨구나 고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분란도 안 일으키고 순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 같아서는 뭐 더 초기에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채증이 슉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책들을 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또 숙성의 과정이 필요했고 또 이런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저는 한
85점 예. 이상 드리고 싶은데요. 잘하셨다라고 보고. 박 위원장님이 자리 부침이 돼서 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당협위원장 되기 전에는 그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철학도 있고 요번에 뭐 이니셔티브 관련한 네네네. 그 아이플랜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 보니까 아 생각이 있고 정책 정당으로서 많이 고민하셨구나. 아마 그 예전에 청와대에서 그래도 정책실장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국정 전반을 보는 시야는 있으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일부 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칼잡이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칼로 쑥쑥쑥쑥 잘라냈다고 해서 이 정도 통합이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정당대회가 2월 27일 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항상 당 지지도가 상향되어 왔습니다. 근데 2월 15일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게 과연 흥행이 될 거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그런데 1월 15일 날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좀 엿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황교안 총리를 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뭐 괜찮겠습니까? 누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아니 황교안 총리만 놓고 봤을 때. 아, 그분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제가 그 말씀드릴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일개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언급되는 분들 보면 네. 이렇게 거론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역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국회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그 지자체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 많이 있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지난 정부에서 그래도 국무총리에다가 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고 제가 또 청년위원장 하면서 대통령석 청년위원장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본 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 그 역량이 있고 또 해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공정한 그 링에서 네네.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링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 정말 더 이렇게 치고받고 건강한 디베이트를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더 크게 싹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직하신 분들이 링에 올라와서 건강하게 디베이트하고 그런 디베이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생각이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이렇게 상승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아 그래 저 양반이 우리 당대표로서 좋겠다. 아 저런 분들이 또 나중에 우리 대선 후보감이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목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에베레스트라는 큰 산이 하나 생기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굉장히 많은 그 중급의 산들이 있고 네네. 그 밑에 더 많은 또 그 낮은 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000개의 산들이 있어야 그 중에 좀 높은 산 뭐 한 100여 개가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유니콘 네네. 그런 산들이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인재풀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당에 굉장히 좋은 기회고 또 아마 민주당이나 현 여당 민주당이나 뭐 정부에서는 은근히 이제 정권이 넘어갈까봐 걱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쪽에는 굉장히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름드리 나무는 어디 맨바닥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건강한 비슷한 나무들과 경쟁을 통해서 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가 이번에 국민들께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치열하게 싸우되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문화도 또 만들어내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대한민국의 또 다음 정권의 수권 정당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당연히 수권 정당으로서 자신이 있습니다. 파주시 이외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파주시에 대해서 네. 안보 프레임에 갇힌 도시, 소비 도시, 발전 억제 도시, 전쟁이 나면 소멸될 도시 이렇게 이제 네. 회자되어지는데 네. 이게 어떤 도시로 이게 탈바꿈이 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파주에서 성장하면서 진짜 그 임진강 강가에 가서 네. 뭐 실뱀장어 잡아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 동생은 그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불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나라로 떠나갔거든요. 그만큼 정말 그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시설에 의해서 발전이 억제된 도시고 일자리 없어서 서울까지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는 예, 저도 예.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파주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파주는 정말 남북 평화의 그 아주 거점 도시로서 뭐 네. 판문점도 파주에 있고 임진각도 파주에 네. 있고 그리고 남북 평화의 핵심 도시로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고요. 또 아주 깨끗한 도시, 또 이런 산업 환경이 굉장히 네. 잘 갖춰져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그래서 저는 파주 외에 있는 지자체장님들이나 다른 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들랑 고개를 들어 파주를 보게 하라. 네네네. 파주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AI나 자율주행의 어떤 자동차 시험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첨단 도시, 깨끗한 도시, 안보 평화 도시, 그러면서 파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실험 정신이 강한 도시, 그러면서 남북민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평화의 도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파주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파주 외의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시고 싶으시거들랑 고개를 들어 파주를 봐주십시오. 파주가 물론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기 DMZ에 가까운 파주를 보십시오. 그런 파주 만들도록 저와 또 우리 파주 시민들 같이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이 대화 마치겠습니다. 네, 이 가정법인데 원내에 진출하시면은 네, 국정사안 가운데 어느 부분에 관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먼저 지역의 문제는 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가 그동안 발전이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나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교육,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국정을 이제 이렇게 견제하는 국회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본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정부 부처에서 뭐 4년간 이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핵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5급 사무관들입니다. 네네. 5급 사무관들이면 대학교 갓 졸업하고 5급 사무관 되시는 분들 보면 25, 나이가 어린 분들 25, 나이가 많으면 뭐 30대 초중반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시 공부만 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과장 국장들도 있는데 이건 영감님 행세를 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 과장 국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역량 있게 일할 수 있게끔 그 자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고 관련된 법들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장이나 국장들이 정말 그 많은 경험들을 국정에 좀 이렇게 녹여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고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로지 지금 BH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이쪽 기관장 뭐 사퇴 종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 기관장은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 정책은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 이념에 맞는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로 된 정책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올바른 인사권도 행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철저하게 견제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에 개입 안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인사 개입 못 하도록, 인사 개입했다 그러면 그냥 그 옷 벗고 집에 완전히 가버리게 만드는 국회의원이건, 뭐 요번에 뭐 서영교 의원 사건도 그런 경우는 이제 옷 벗고 집에 갈 만한 사정이 돼버리도록 입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청와대에서 어디 인사 개입해가지고 뭐 누구를 바꿔치기를 했다, 사퇴를 종용했다, 아니 그거 임기가 고정돼 있는 건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보장돼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이 역량껏 일 못하고
맨날 이렇게 줄서기하고 뭐 누구 눈치 보고 이래가는 일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정말 진정한 적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려내는 그런 입법 활동, 그러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자기 역할 다 하고 또 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중앙부처 장관들 나오지를 않아요. 중기부 장관, 가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언론부처에는 안 나오고 매 대통령에 의한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문체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언론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빙상 문제는 무슨 이런 무슨 이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성추행 문제는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무슨 차관 그 누구는 나오는데 장관이 누군지도 몰라. 그만큼 이 중앙부처가 일 안 하고 지금 다 청와대로 지금 한 점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현 정권도 손해.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손해입니다. 국가가 손해고.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고 정말 각자가 자기 역할 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입법 활동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쭉 학교 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사람은 참 기운족 같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뭐 이 사람을 못 믿어도 내가 향후에 뭐 공익을 위해서 애쓰고 싶다. 뭐 이럴 만한 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퍼뜩 오랫동안 생각했던 분은 아니 지금 우리 기자님이 그냥 뭐 우리 원고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 철학이 다 나와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 그냥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그게 너무 좋은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기자님의 아주 예리한 통찰 있는 질문 때문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인물은 사실은 지역에 한 400~500년 전, 600년 전 분들이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는 황희정승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뭐 고향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제 그 공부하셨던 곳 뭐 이렇게 정자에서 지내셨던 방구정 또는 묘 뭐 이런 게 다 저희 고향에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분 묘에 가거나 이제 사당에도 제가 가끔씩 가는데 거기 가보면 그분이 썼던 글이 하나 보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제가 참 너무너무 존경하죠. 정치란 검소한 것이다. 정치란 사치를 억제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검소한 것이다. 사치를 억제하는 것이다에 정말 많은 감동을 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치를 억제한다는 것은 저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시건방지게 완장찬 행동했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정치란 바로 섬기는 자세다. 그래서 저는 황희정승님을 참 존경하고요. 또 한 분을 말씀드린다면 율곡 이희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율국 선생님의 영향이 큽니다. 2018년도 1월 1일 시작하자마자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그때 이제 파주까지 내려갔습니다. 1월 1일 이율국 선생님이 만드신 그 화석정 화석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율국 선생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화석정에 기름을 발라놓으신 그 기둥들을 쭉 만져가면서 이율국 선생님께 대화를 하는데 이율국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박군, 너는 나에게는 450년 고향 후배다. 그런데 나는 450년 전에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워질 것을 예견을 하고 이곳에 기름을 발랐다. 임금이 저 아래 강가를 지나갈 걸 생각해서 임금님의 등대가 되려고 여기에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내 목소리를 조정에다 크게 냈다. 상소를 올렸다. 내가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도 난 상소를 올렸고 먹고 힘들어서 대장간에 가서 조수 역할로 하면서 심지어는 대장간을 운영하면서까지도 나는 내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는데 자 450년 전 내 고향 후배 박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난국에 국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넌 아직도 꽃길을 걷고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막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광야의 길이지만 그 광야의 길을 이 눈보라 속에서 걷고 있는 그분들이 소수지만 제가 그분들과 함께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무릎이 깨지고 엎어지더라도 눈보라가 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네네. 저희들 샤우팅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1월 6일 날 이제 자유한국당에다가 네네. 입당 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네네. 이제 샤우팅, 보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이율국 선생님이 목소리를 내셨던 것처럼 네네. 그런 DNA가 흐르고 있는 파주의 우리 정말 450년 된 후배로서 네네.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두 분을 참 존경하고요. 근래 들어서 존경할 분은 아직 그 이렇게 언론에 노출할 만큼 제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얼른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 빼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시간 빼진 게 아니고 이것도 샤우팅하는 그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보가 위험하거나 저는 정말 파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네네. 저희 집 뒤에 올라가서 보면 북한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GP가 그 철거되는 걸 보면서 북한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막 그냥 안보가 많이 물러서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 지켜내야 되고 고용 참사, 경제 참사 문제, 4차 산업혁명 네, 건강한 네. 일자리 가지고 찾아내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복지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 정말 위대합니다.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들 위대합니다. 복지로 그냥 모든 걸 가르쳐줘야만 행동하는 그런 우매한 백성으로, 우매한 국민으로 인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있는 분들보다 국회의원들보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더 똑똑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들의 이야기 정말 몸담아, 마음담아, 귀담아 들으십시오.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자, 오늘 대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